교과서 54쪽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6세기 후반 수가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면서 동아시아의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했다.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수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수에 점을 찍고 통일에 다시 점을 찍습니다. 그때가 589년이었죠. 옆으로 가서 수 문제 박스를 치고 고구려를 압박하여 복종을 강요.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고구려의 박스 치고 새롭게 등장한 수에 맞서 외교적 군사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다. 외교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 줄 밑으로 가서 백제 박스 치고 고구려와 수의 대립을 관망하며 양쪽 모두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옆으로 가서 신라는 박스 치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수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와 외교 교섭. 왼쪽에 지도를 보고 표시를 하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돌궐, 백제, 그리고 외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이 있었다. 그리고 수와 신라는 동서 관계이기 때문에 동서 진영이라고 하는데 남북 동서 진영 체제 또는 십자 외교 이렇게 부릅니다. 55쪽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세로로 묶고 7단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밑에 세 줄은 묶어서 수의 멸망. 먼저 첫 번째 줄,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대비하고 말갈과 거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요소 지역을 선제 공격한다. 이게 1번입니다. 의외로 선제 공격한 것은 고구려였다. 요소 그리고 선제 공격에 점을 찍도록 합니다. 그러자 수가 30만 명의 육해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2번. 그러나 고구려가 막아내죠.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수양제가 다시 113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 이게 3번. 한 줄 밑으로 가서 랴오어강도 넘지 못했다. 이게 4번. 이 랴오어강이 우리말로는 요하라고 하고 그 핵심 거점은 요동성이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이 강이 요하강인데 이 요하강 바로 동쪽에 있죠. 이 요동성. 삼국지에 나오는 양평성인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가 확보한 이후에 요동성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평지에 있는 성이어가지고 방어는 불리한데 그 대신에 굉장히 견고했고 높이가 30m에 이르는 큰 성이었습니다. 옆으로 가서 수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편성하여 평양성으로 곧바로 진격. 이게 5번이에요. 이 요동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후방에 고구려 거점을 그대로 놔두고 약한 곳을 통해서 우회 공격해서 평양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리고 식량은 수군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고건무가 바다를 건너 상륙한 수의 군대를 평양 근교로 유인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6번. 이후에 별동대가 평양에 왔는데 약속대로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 수군이 전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서 살수록 후퇴하고 있었죠. 그러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공으로 격퇴한다. 그것이 바로 살수 대첩입니다. 을지문덕은 중요하니까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게 1번. 612년 말고 그 다음에 613, 614 두 번 더 들어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죠.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토목공사로 민심을 잃은 수는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멸망하게 된다. 2번. 토목공사에 점을 찍고 이 대표적인 토목공사는 대운하 건설이었죠. 이 대운하는 거대한 운하라는 뜻인데 운하는 다시 무슨 뜻이냐? 강을 이용한 백길이다.
그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물건은 사람이 육지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통해 나르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런데 중국의 강은 어때요? 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흐르죠. 이게 한가강이고 밑에 있는 강은 이제 양자강인데 이런 식으로 주요 강들이 이제 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으로 흘러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남북으로 다시 길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물자를 수도인 장안으로 보내거나 북쪽에 베이징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백기를 운하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